자, 7주 2강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저번 시간에 마케팅을 우리가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제 부동산 광고, 이 부동산 광고를 할 차례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이제 갈게요. 자, 일단 94페이지로 다시 한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간다면, 자, 부동산 마케팅. 자, 마케팅 파트는 문제가 나온다면 한 문제밖에 나오진 않아요. 배정이 되는데요. 자, 저번에 이제 별표를 칠하는 곳이 마케팅 전략의 3차원입니다. 자, 마케팅 전략의 3차원. 그래서 첫 번째 시장 점유 마케팅 있었죠.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한다. 시장 점유 마케팅. 자, 그래서 이건 공급자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STP 전략은 주거용에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호피 믹스는 요거는 상업용에 사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STP는 순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S라는 건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이렇게 갔죠. 그래서 이 세그멘테이션은 시장 세분화입니다. 자, 세그멘테이션이죠. 세분화. 자, 요거는 이제 사람을 나눕니다. 제품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우리가 사람을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도 건설회사 다녔지만 주거용의 주택을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아파트를 팔 때요. 자, 우리가 이 건설회사가 먼저 사람을 나눠야 돼요. 살 사람을 먼저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나눕니다. 그게 세분화예요. 그래서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자, 소득에 따라서 고소득층, 중상층, 저소득층 나누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나누는 것은 세분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타겟팅이라는 것은, 자,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럼 세분화된 그 분류에서 타겟팅, 그 자기가 원하는 수요자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수요자를 중상층을 찍는 거죠. 타겟팅. 자, 띄고서, 자,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차별화입니다. 자, 사람은 세분화시키고 제품은 차별화시키죠. 그래서 이거는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차별화시킵니다. 상품을. 그래서 이거는 표적시장에서, 그죠? 우리가 이제 타겟팅이라는 포적시장에서라는 게 들어가죠. 한 단계 한 단계씩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시장에서 얘가 원하는 제품을 다른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게끔 우리가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자, 이건 나누는 것은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제품을 차별화시킵니다. 제품을. 자, 사람은 세분화시키지 차별화시키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친한 여러분 이제 만약에 학원을 다닌다, 그럼 이제 친한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모의고사를 봤더니 점수를 저점을 찍어요. 야, 너 밥 따로 먹어라. 얘. 사람을 차별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분화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시면 돼요. 특히 이제 수요자니까 세분화가 되죠. 제품은 차별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STP 전략은 밑에 우리가 일단 시장 점유 마케팅은 시장을 점유하니까 우리가 이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하죠. 그래서 공급자 전략이고, 좌측에 9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세그멘테이션, 시장이 세분화죠. 소비자들을 구매와 관련된 욕구 행동 또는 특성 면에서 유사한 하부 집단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자, 소비자를 나눠서 구분한 것은 세분화예요. 근데 타겟 마케팅이라는 것은 그 세분화된 요 다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세분화된 시장별로 시장 잠재력을 측정해서 틈새 시장을 선정한다는 자체는 내가 팔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차별화, 공급자를 구분합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사람을 나누는데 이거는 제품을 나눈다는 것은 공급자를 구분합니다. 사람을 수요자를 나누는 게 아니라 공급이죠. 그래서 표적시장에서, 자, 표적시장에서라는 게 들어가죠. 타겟 다음이니까.
그래서 자사 제품 및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자, 포피믹스는 다 앞에 P가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먼저 마케팅 요소의 조합을 의미 주로 상업용 부동산에 사용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플레이스라는 자체는 플레이스는 우리가 장소잖아요. 유통용로입니다. 그래서 중개업자를 활용한다든가 제품 마케팅, 프로덕이라는 자체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상품의 품질, 브랜드명, 상품의 특성 등을 창조적으로 계획해서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상품을 개량하거나 기존 상품을 새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과 차별화된 아파트를 설계한다든가 아파트를 지상주차장의 지하주차장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게 나오면 프로덕을 찍으셔야 됩니다. 제품을. 그 다음에 프라이스죠. 가격 전략이에요. 합리적인 가격을 계획하는 것이다. 스키밍이라는 것은 고가 전략을 했죠, 제가. 그래서 구매자들이 인식하는 경적 가치에 비해서 가격을 높게 잡는 브랜드 가치가 높은 거. 자, 고객 탄력성이 낮다. 비탄력적일 때는 고객들이 갈 데가 없어요. 대체재가 적기 때문에.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라고 그랬죠. 비탄력적은 이제 짝대기가 같이 서 있으니까 가격 올리면 수입도 증가합니다. 침투 가격이라는 자체는 어디가 시장을 침투하려면 먼저 꼬셔야 돼요. 그럼 저가 전략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에 비해서 가격을 낮게 잡고 시장 점유 혹은 판매량 증대를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브랜드 가치가 낮은 경우 가격을 낮게 잡고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탄력적이에요. 그러면 수요자들이 탄력적이라는 건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유리합니다. 그때는 가격을 내려야 돼요. 탄력적일 때는. 중립가격 전략은 침투가격 전략이나 고가 전략 모두 어려운 경우에 우리가 중립적으로 가격을 우리가 성립한다. 그래서 중립은 이제 중간 가격이겠죠. 프로모션, 커뮤니케이션. 자, 지금 프로모션과 커뮤니케이션이 95페이지 제가 광고를 할 그 광고가 프로모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적 판매라는 자체는 판매원이 직접 가서 대면하면서 판매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인적 판매에 광고가 들어가요. 대중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광고. 물론 광고라는 자체는 우리가 뭐 연예인들이 나와서 광고를 아파트 광고를 하더라도 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인적이 아니라 사람은 나오지만 매체를 통합니다. 그래서 비인적 판매다 이렇게 보고요. 기타 방문 고객에게 쿠폰이나 경품 제공.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갈 때 모델하우스에서 냉장고 경품을 추첨해줬다. 이건 프로모션에 들어갑니다. 판매 촉진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광고도 판매 촉진에 들어간다. 커뮤니케이션 전략.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자체는 물건을 가지고 인적 판매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나 홍보를 해야 됩니다. 비인적 판매가 거의 되겠죠.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짓는다든가 광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광고라는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급자의 전략에서 이제 고객 점유로 가죠. 자, 고객은 공급자가 아니라 소비자입니다. 고객 점유 마케팅에 나오면 무조건 소비자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AIDA, 아이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왔네요. 그래서 그 아이다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고객 점유 마케팅은 수요자 중심입니다. 소비자. 그래서 소비자 동그라미,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각 단계 소비자와의 동그라미,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되는 메시지 톤과 강도를 조절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고요. 관계 마케팅은 공급자, 소비자예요. 이제 관계를 유지하자는 거죠. 관계 유지. 그래서 공급자와 소비자 간, 공급자와 소비자 간, 둘 다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기본소가 나오면 아이다라는 것도 나중에 기본소가 나오면 해드립니다. 그래서 얘는 관계 유지 마케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회성, 한 번 팔아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기적,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나중에 이제 브랜드라는 게 나옵니다. 아파트.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레미안은 삼성이지만 브랜드를 내세워서 자, 레미안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주 좋아요. 다음도 레미안 찾는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게 나오면 관계 마케팅 찍습니다. 그래서 관계 마케팅은 공급자와 소비자의 장기 지속적인 관계 위주로 타 소비자에서의 파급 효과를 도모하는 마케팅이다.
지속적 관계 유지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관계 마케팅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피믹스 아까 프로모션에 광고가 들어갔죠. 광고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의 세 개의 차원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그냥 읽어보는 걸로 가겠는데, 광고의 특성으로 갑니다. 광고의 특성.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뭐 볼펜 같은 경우는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나눠져서 보통 여러분들이 광고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합니다. 그죠? 모나미 볼펜은 쓰면 쓸수록 좋아요. 이렇게. 근데 부동산은 매도자, 매수자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주체, 광고 주체의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수요자, 공급자가 동시에 광고 주체가 된다는 거죠. 팔 사람과 살 사람 모두 대상으로 해서 양자 모두가 광고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그 재화의 광고와 틀리겠죠. 그래서 판매자, 구매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광고 내용의 개별성이라는 것은, 자, 우리 부동산은 개별적으로 다 틀려요. 광고 내용이.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뭐 노원역이다. 노원역에 만약에 뭐 원룸을 광고한다. 그 원룸이라는 자체가 다 틀리잖아요. 개별적으로.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로 광고 내용이 다 틀리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제한성이라는 것은, 모나미 볼펜은 쓸수록 좋아요라는 것은, 자, 우리가 손이 가요, 손이가 먹을수록 뭐 새우깡이라는 자체의 광고가 있었잖아요. 그건 지금도 광고하지만 옛날도 광고했었어요. 계속 갑니다. 근데 부동산이라는 자체는 물정 유통이 불가능하고 또 견본 제시가 또 어렵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진열을 하기 또 어렵기 때문에 뭐 지역적 제한성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 제한성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밑에, 자, 지역의 제한성은 지역마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광고하는 거와 인천에 광고하는 틀리겠죠. 그 다음에 시간적 제한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재화는 뭐 모나미 볼펜은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계속 광고를 합니다. 근데 부동산이라는 자체는 거래가 성립이 되면 더 이상 광고가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광고 주체의 양면성, 내용의 개별성, 지역마다 틀린 제한성, 시간적 제한성을 꼭 알아두세요. 그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광고는 양면성이 하나 혼자 한다. 개별 내용이 다 똑같다. 그 다음에 지역마다 똑같다. 시간적으로 제한이 없다. 그럼 틀리겠죠. 이렇게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분류에서는요, 신문 광고 정도는 좀 체크해 보세요. 광고는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 신문 광고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A와 B를 봤을 때, 자, A는 안내 광고입니다. 안내 광고. 약어라는 것은 간단하게 적기 때문에 공간이 좀 좁아요. 근데 전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크게 전시한다는 얘기죠. 건시 광고는 좀 이 캐치프레이즈처럼 사진 등을 자유로이 하기 때문에 공간이 좀 넓습니다. 신문 광고가 더 우리가 전시 광고가 공간이 넓기 때문에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 사용해서 자유로이 이용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럼 라디오는 선택의 폭이 넓고 신축성이 크고요. 라디오니까. 텔레비전은 소구력이 가장 강한 매체이면서 좀 고가죠. 그 다음에 광고료가. 결합 광고는 관련 상품을 결합해서 광고하는 방식. 뭐 빙가루 선전 시 자매품 뭐뭐 있어요 라고 결합해서 판매하는 거고. 노벨티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쓰고 계시는 볼펜에 전화번호 적혀져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실용적, 장식적인 물건을 광고 매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신장 개업할 때 라이터 선물할 때, 공인중개사 신장 개업할 때 라이터로서 무슨 공인중개사 적잖아요. 근데 세부적으로 광고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냥 호의를 표하고 알리는 거 정도 되고요. DM, 다이렉트 메일 광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으면은 어때요? 모델하우스가 오픈한다고 우편 엽서가 오죠. 그래서 개인당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죠. 장부 같은 걸 우리가 관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효율적인 광고 방법이라는 것은, 자, 연중 계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호경기에는 줄이고 불경기에는 늘린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광고는 호경기에 할 필요는 없어요. 호경기는 광고를 안 해도 사러 와요. 근데 불경기에 해야겠죠. 불경기,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가 나쁠 때 광고를 적극적으로 해서 매출액이 올리면 매상이 신장될 때 조금 줄이겠죠. 그래서 호경기에는 줄이고 불경기에는 늘린다. 자, 광고비의 책정은 일반적으로 신문 광고, 팜플렛 광고, TV 광고 순으로 책정하는 게 밑에 보시면 애드믹스는 좀 체크해 보세요. 애드믹스.
자, 애드믹스라는 자체는 여러 광고를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가지 매체에 집중 투자하지 않고 여러 매체에 나누어서 광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를 특정 매체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매체에 분산하는 것을 애드믹스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TV 광고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는데 비싸잖아요. 그래서 광고 효과, 광고비가 측정이 되면 광고 효과 지수가 높은 것끼리 광고를 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광고비는 월별로 검토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겠죠. 매월. 그 다음에 광고의 규제는요.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공인중개사를 하다가 부동산 광고를 잘못했어요. 그럼 표시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습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타율적 규제로 표시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한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케팅 파트는요. 출제 빈도가 딱 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케팅은 무조건 마케팅 전략 3가지 차원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를 염두에 생각하시면서 가볍게 염두를 터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7페이지죠. 감정평가론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제8편에. 그래서 감정평가의 기초이론과 제2장 감정평가의 3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파트가 문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7주하고 다음 주 8주까지 여기에 다 이 배정을 할 거예요. 시간 배정을요. 자, 왜냐면요. 감정평가가 예전에는 10문제가량 출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근데 40문제에서 10문제는 굉장하거든요. 근데 좀 15회 때 이후서부터 15% 내외로 감정평가를 좀 줄입니다. 그러면 15% 내외라는 자체는 6에서 7문제를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맥시멈은 8문제가량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 파트는 나온다면은 6에서 7문제인데 8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봅니다. 그래서 어디가 중요한지는 이제 제가 번호를 매기면서 갈 건데요. 자, 일단은 감정평가사가 따로 있죠.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이제 고시입니다. 그래서 1차 과목은 객관식인데 2차 과목이 우리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2차에서 거의 좀 떨어지는데요. 제가 지금 감정평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감정평가가 예전에는 많이 봤는데요. 감정평가 영어가 좀 들어가면서 약간 좀 수요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처럼 그렇게 학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딱 4개 학원이 있어요. 지방에도 학원이 없어요. 신림동에 4개 학원 중에서 제가 윌비스라는, 그죠? 한림법학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요번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에 부동산 학개론이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원론이죠. 저한테는 큰 기회가 됐어요. 강의하게 된 게. 내년 3월 달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내년에 3월에 감정평가가 있고 10월 달에 공인중개사가 아마 10월 마지막 넷째 주에 토요일 날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평하고 공인중개사가 굉장히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감정평가에 나오는 문제와 공인중개사 나오는 문제가 약간 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감정평가 파트는 우리한테는 그냥 6에서 7문제 정도 차지하죠. 근데 간평에서는 이제 부동산하고 원론이 간평을 한 반 정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간평이라는 것 자체 이 정의를 먼저 보시고 천천히 저랑 들어갈게요. 저를 믿으시고. 자, 그래서 감정평가입니다. 자,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저랑 감정평가를 처음 들으시죠?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라는 것은 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자, 당연히 토지와 건물을 제일 많이 평가하겠죠.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중에서. 근데 이제 토지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토지 등입니다. 토지 등의 가치를 살펴서 가격으로 표시한다 그래요. 그래서 가치를 살펴서 가격으로 표시한다.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으로 표시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뢰인이라면 여러분한테 제시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담보평가에서 금융기관에 돈을 빌릴 때 많이 평가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보상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평가사가 평가한 걸로 가격을 매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98페이지 가시면 감정평가의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갈게요. 자,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7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밑줄 쳐보세요. 감정평가란 박스. 토지 등입니다.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데까지가 감정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사실가격을 확인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화폐 가치로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평가죠. 그래서 화폐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는 게 가격을 매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를 판정해서 감정평가 기법에 의해서 화폐 가액으로 판단 측정해서 최종적으로 감평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요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가 감정이고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는 자체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정의로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느낌에는 지금 가치를 살펴서 가액으로 표시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가액을 판정해서 가치를 판정한다. 가치를 표시한다. 그럼 아니죠.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한다. 요게 순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거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필요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의 필요성은 예전에는 조금 많이 물어봤는데 요즘은 그다지 많이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죠? 당연한 것들이니까. 자,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자, 우리가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이 아니라 불안전 경쟁이죠. 완전 경쟁은 이론상이에요. 불안전이 거의 현실이죠. 그럼 불안전하기 때문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밑에 부동산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불안전 경쟁 시장 박스입니다. 그래서 추상적 구체적이라는 자체는 자, 추상적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물건을 어디다 진열해 놓게 팔 수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장소를 얘기하지 않고 자본시장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추상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수요와 공급이 계속적으로 만나는 시장이고 그렇지만 지리적 구역으로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또 구체적인 시장이기도 합니다. 국지적 시장, 지역으로 국한됐죠. 적정 가격 형성이 곤란합니다. 지역마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전문가에 의한 적정 가격 제시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여기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위치의 고정성이 부동성입니다.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시장이 형성되므로 부동산 가격이 위치 가격의 성격을 지닌다. 자, 앞쪽에서 부동성을 배우셨어요. 국지적으로 지역으로 국한되고 나왔다. 국지적은 무조건 부동성입니다. 그 위치에마다 가격이 다 틀리겠죠. 평가가 필요하고요. 자, 공급의 희소성 또 한번 주셔보세요. 희소성이 예전에 여러분들 부중성 기억하실 겁니다. 부중성 때문에 땅이 제한돼 있어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평균적인 균형 가격 성립이 곤란하겠죠. 그죠? 수급 조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 성립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개별성으로 인해서 물건의 가격이 다 틀립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기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감평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 칠판 두 개가 1,000원이다. 완전 경쟁 시장은 1,000원이라는 자체가 다 알려졌어요. 근데 부동산은 부동성 때문에 국지적으로 지역으로 국한됐기 때문에 위치마다 가격이 매겨지니까 평가사가 직접 가서 임장활동해서 평가를 해야겠죠. 자, 이 칠판 두 개는 공급이 희소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조절돼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근데 토지는 희소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제한돼 있어요. 그러면 균형 가격 성립이 곤란하겠고, 자, 칠판 두 개는 얘도 1,000원이면 얘도 1,000원이에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재화의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것은 동일 시점에 동일 상품에 동일 가격이 매겨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개별성 때문에 물건이 다 가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평가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거 그렇게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을 배우실 거예요. 가치가 형성하는 요인이 전반적으로 밑에 일반적 요인에 사회, 경제, 행정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다, 공원이 들어왔다, 사회적, 뭐 전철이 뚫려서 상권이 바뀌었다, 경제적, 어떤 제도가 바뀐 게 행정적이에요.
이것이 항상 고정적인 게 아니라 매우 복잡 다양하게 변한단 말이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변적이죠. 그 다음에 적정 가격 형성을 또 저해하고, 따라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평가사의 판단이 요구된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감정평가의 필요성은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고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만약에 물방울 다이아몬드 30억짜리가 있어요. 100억짜리도 있겠죠. 부르는 값이야. 그러면 그런 것들도 감정평가에서 평가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그죠? 물론 감정에 대한 것을 하겠지만, 근데 부동산이라는 자체는 꼭 비싸기 때문에 감정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시장이 국지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성으로 해서 다 틀리기 때문에, 항상 그 주위 환경의 가치 형성 요인이 바뀐다는 것은 주변 상대적 위치가 바뀌니까 항상 고정적이 하나 변한다. 평가사가 직접 나가서 지역마다 가서 평가를 해야 되고, 개별성 토지 하나씩 봐야 되며, 그 다음에 항상 바뀌니까 주변 환경의 변화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자, 감정평가의 기능도 요즘은 그렇게 출제되진 않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감정평가의 기능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일단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정책적 기능과 그냥 일반적 기능이 있다라만 갖고 가세요. 경제적 기능. 자, 그러면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감정평가의 기능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여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공적 주체의 행위와 관련해서 공적 부동산을 활동할 때 정부가 정책을 쓸 때 평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객관적 가치를 평가해서 효율적인 부동산이 정책의 형성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경제적 기능은 부동산 시장은 조금 어때요? 불안전 경쟁이죠. 불안전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균형 가격이 형성되기가 힘들어요.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적 유통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효율적 배분, 유통 질서 확립에 대한 이 경제적 기능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자, 아직은 입문서기 때문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본다면 우리가 이 정책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을 나눈다. 그렇게만 가져가시고 일단은 뭐 내용이 없으니까 정책적 기능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적정한 가격 형성의 유도가 중요해요. 자, 가격 이것에 따라서 합리적 손실 보상과 조세가 부과될 수 있죠. 가장 정책적 기능에서는 적정한 가격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정책적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적정한 가격 형성 유도가 시험에 한번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은 비정상적인 가격의 형성을 억제해서 부동산 가격이 적정화에 이바지하려면 집가 상승의 억제 기능을 이제 발휘하기도 하는데 가격이 나와줘야 돼요. 가격이 나와줘야 합리적인 손실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우리가 보상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사업을 위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적정한 가격을 평가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적정한 손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세금을 떼려면요, 가격을 알아야지만 세금을 부과시킵니다. 과세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액은 이 조세의 기초가 돼서 평가는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적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조세 주체로 하여금 재산권의 가치에 따른 정당한 조세를 부과를 가능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 관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를 해서 평가사가 이 평가된 평가 선례, 공시지가 등으로 지역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사업 계획을 반영하는 부동산의 이용 관리를 또 할 수 있는 어떻습니까?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가 이제 되겠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정책적이에요. 근데 경제적은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 어떻습니까? 자원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돼야 되죠.
그래서 평가를 하면 이 시장이 불안전함을 보완해서 적정 가격을 산정하게 되면은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질서 확립과 유지가 됩니다. 평가한 공정한 가격이 우리가 설정이 되면 매매 임대차나 여러 가지 거래 활동에 합리적인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래 질서가 확립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암만 아무리 좋아도 비싸면 못 사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나와야 투자를 방안을 및 판단 기준에 제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책적은 뭐 정책을 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가치가 나와야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 형성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정이라는 자체는 공적 주체 행위이기 때문에 자 개인이 과세하거나 손실 보상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실 보상과 과세는 정부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 형성이 나와주는 것도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 평가사한테 공시지가에 대한 매기라는 지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효율적 이용 관리도 마찬가지로 정책적이라면 시장 기능이라는 자체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기능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 질서가 확립돼야 되고 경제 활동하려면 거래가 잘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서로 판단,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이 제시돼야 돼요. 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요,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입니다. 그러면 여기 1번, 2번, 3번, 4번이 있고 4개가 있고요. 여기는 1번, 2번, 3번이 있어요. 그러면 경제적 기능이 아닌 것을 낸다면 두 가지를 다 내게 되면 답이 2개가 되잖아요. 안 돼요. 만약에 정책적 기능이 아닌 걸 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죠. 오지선다니까, 그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래서 정책적 기능이 아닌 거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기능의 내기하지가 아닌 것은 효율적 자원 배분은 경제적이죠. 이렇게 가져가시면 좀 쉽게 전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은 3방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그러면 99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감정평가의 분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랍니다. 99페이지. 자, 그래서 부동산 감정평가의 분류에서 요즘은 거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평가의 분류는 목적이 다르고 그 이론 및 감정평가 활동의 능률화에 대한 지침을 세우는 데 있는데 자, 일단은 천천히 가볼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이제 밑줄만 치면서 가는데 제도상에 대한 분류가 첫 번째 평가 주체입니다.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공적 평가라는 것은 공적 기관, 국가나 공공기관이 평가를 합니다. 주체가.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를 직접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평가라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의 공무수행이 되겠죠. 평가의 주체가 공적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공적기관 나오면 공적평가 가셔야 돼요. 근데 넘기시면은 공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공적중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따라오셨죠. 자, 우리도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공인을 인정하죠. 그래서 이건 개인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공적기관이 평가하면 공적이에요. 개인 하면 공인이 나와야 됩니다. 개인의 평가는 공인평가다. 우리나라 이제 평가는 거의 공인평가입니다. 평가사가 있죠, 따로. 그 다음에 동기에 따른 분류, 강제성에 대한 여부인데요. 자, 필수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사회가 발생해서 의무적이라는 거 동그라미 쳐보세요. 의무적이 핵심이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관계는 일정한 평가기관의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토지 수용이죠. 토지 수용 시 보상평가가 가장 국가가 개인의 땅을 수용했으면 정부는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어떻습니까? 합리적 손실보상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필수적이고 임의적은 이해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 박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감정평가 수행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인 거래 목적의 평가라든지 은행 가서 담보평가하는 것은 은행을 어떻습니까? 평가 자체를 은행에서 차입할 때 반드시 평가를 원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건 필수적은 의무적이고 임의적은 자유로운 의사다.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평가는 필수적이고
거래 목적의 평가는 임의적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평가인의 수는 쉬워요. 단독은 한 명이서 평가합니다. 하나. 근데 다수는 합의제 공동은 여럿이서 평가하죠. 그럼 한 명이 하니까 신속성은 높아요. 근데 객관성이 좀 결여될 수 있죠. 지가 주관적이니까. 근데 합의제 평가, 공동평가는 다수의 평가 주체가 합니다. 그럼 다수가 하지만 객관성이 높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신속성이 좀 떨어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제도상의 분류로서 평가 주체가 공적 기관이 하면 공적, 개인이 자격증 받아서 하면 개인, 공인, 동기에 따른 것이 의무적은 필수적, 자유로운 의사는 임의적, 혼자서 하면 단독, 여럿이서 하면 합의제 평가, 공동평가 이렇게 가지고요. 업무 기술상에 대한 분류도 뭐 평가 목적에 따른 분류는 공익은 그 목적이 공적의 이익이 있어요. 밑줄. 그래서 감정평가의 목적이 공적인 이익 밑줄. 그래서 이 표준지 평가는 이제 평가사가 매깁니다. 이것도 개인이 아니라 공익이죠. 그다음에 보상평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공익평가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상평가 필수적이었죠. 필수적인 이제 공익평가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공익이고요. 사익은 뭐예요? 개인, 사적인 이익이죠. 사적인 이익. 그래서 개인 간의 매매, 평가, 담보평가, 사익평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십니다. 그 다음에 평가사의 소속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참모와 수시적이 있는데, 참모평가는요, 어떤 고용기관에서 그가 속한 단체의 업무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국감정원이라는 곳에서 평가사를 고용하면 한국감정원의 일을 평가사가 해야 됩니다. 자, 국민은행도요, 본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평가사 다 뽑습니다. 그 평가사가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은행 전체 은행의 본사의 업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참모라는 것은 독립된 자기의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내가 국민은행이나 한국감정원에 고용이 됐다면 그가 속한 단체의 업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시적이라는 자체는 일시적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서해안을 개발할 때 갯벌을 수산대학교 교수들이 평가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수시적은 이 교수들은 평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 감정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수시적 평가란 특별히 고도의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시적인 평가라는 게 중요하죠. 일시적인 평가 박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서부터 이제 제가 필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박스 칠하는 것만 박스 치시고 준비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서부터가 중요한데 특히 요거 정도만 하나 볼까요? 아까 100페이지 가시면 임의적과 필수적이 있었습니다. 기출문제가 하나 생각나서요. 자, 필수적이라는 자체는 의무적이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임의적은 자유로운 의사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필수적인 평가가 뭐가 나왔었냐면 예전에 기출문제에 경매가 나왔었어요. 경매. 그럼 경매라는 것은 법원의 경매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강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수적에 경매 정도는 하나 넣으세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풀 때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100페이지 가시면 소급, 현황, 조건, 기한부가 있는데요. 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현황과 조건부를 연결시켜 보세요. 현황과 조건부. 두 가지가 이제 비교하는 건데. 현황과 조건부.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인데요. 현황과 조건부. 현황이라는 건 현재 상황 그대로 평가합니다. 시험 문제 현재 상황, 현재 상태 그대로. 그러면 만약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있는 거로 봐요. 현재 상황 그대로. 그럼 그냥 건부지가 되고요.
조건부는 어떤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도 건물이 없는 거로 봐요. 그럼 낮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현황이라는 자체는 밑에 현황평가란 대상 부동산의 현재 이용 상태 밑줄, 그러니까 현재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상 규제를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죠. 일시적이나 불법적 이용은 배제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현황 평가와 조건부 평가를 봤을 때 현황 그대로 평가는 현황 평가가 원칙이에요. 나중에 이 두 가지 중에서 현황 평가가 원칙이다. 기준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평가라는 건 오른쪽에 이 장래의 불확실한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죠. 그래서 불확실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태의 발생을 가상합니다.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급평가와 기한부평가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묶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기준 시점이라는 걸 배우십니다.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기준되는 시점인데요. 날짜인데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원래는 자, 우리가 규칙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원칙입니다. 가격조사를 완료해. 근데 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 불가능하면 안 됩니다.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 하나서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질 수 있어요. 의뢰인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를 따라서 지금 현재다. 그럼 과거가 될 수 있고요. 기준 시점이. 아니면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과거로 따지는 평가가 소급이고요. 미래로 따지는 평가가 기한부 평가입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소급 평가는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정 시점이 기준점 박스.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규칙에서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만 하죠. 그래서 소급평가를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소급이라는 자체는 자, 예제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민사, 형사사건의 유력한 증거로서의 평가는 과거입니다.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토지 수용에 대한 수반대 보상평가. 근데 기한부라는 것은 오른쪽에 기한부 평가는 장래 일정 시점이 미래입니다. 장래 일정 시점. 기준점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이다. 평가다. 그러니까 장래에 확실하게 발생할 사안을 전제로 행한다는 점에서 조건평가와는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분양 시점이 확실한 아파트 평가에 적용된다. 미래의 어느 한 시점이 기준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101페이지에다 별표를 쳐놓으세요. 자, 별표를 한 2개 정도 표시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거의 나와요. 그래서 평가 대상 물건에 따른 분입니다. 평가 대상 물건에 따른 분류. 여기가 규칙에 나와 있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개별평가, 일괄평가, 구분평가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가볼게요. 일단 어차피 이제 나중에 이건 법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기본서가 나오면 아니면 총론 파트에서 필지와 핵지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하나의 지번이 붙는 법률상 면적 단위가 아니라 등록 단위가 필지고요. 가격 수지 비슷한 일단의 토지로 묶는 게 획지입니다. 감정평가는 획지를 갖고 평가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자, 1필지와 2필지가 자, 가격이 틀려요. 자, 그냥 평당 갈게요. 원래 제곱미터인데 평당 얘는 100만 원인데 평당 500만 원입니다. 틀리기 때문에 껌껌이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냥 두 개를 그냥 평가합니다. 하나씩.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거는 두 개를 평가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씩 평가합니다. 하나를. 그래서 그냥 하나씩 개별 평가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1필지가 그냥 1획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평가가 원칙이에요. 개별 평가가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3필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를, 그래서 이따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 개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부분이 나왔다고 해서 부분평가하면 안 돼요. 이건 구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액지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핵지는 가격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갑돌이가 하나의 필지를, 자, 어떻습니까? 여기를 주유소와 카센터로 사용합니다. 그럼 이액지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액지가 구분해서 해야 되니까 구분평가가 돼요. 이거는 한 개를 두 개로 구분한 거죠. 그래서 구분평가 됩니다. 평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 4번지하고 5번지가 있어요. 아까는 틀렸기 때문에 다 개별평가입니다. 근데 자, 이게 두 개 이상이죠. 두 개 이상 나오면 무조건 일괄평가입니다. 두 개 이상의 물건이라도 가격이 비슷하고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면 일괄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하면 그냥 대형 건물을 지을 수 있죠. 그러면 이 필지가, 자, 이 필지가 어떻습니까? 일액지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죠. 핵지로 가니까 일괄평가가 되는 거죠. 일괄평가. 그 다음에 이제 부분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전체가 만약에 150평입니다. 근데 국가가 여기를 도로로서 편입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를 50평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럼 전체를 보고 일부분을 보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개별평가가 원칙이고, 한 개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이고, 두 개 이상 나오면 일괄찍고요. 전체에서 일부분은 부분평가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 책을 읽고 이제 마무리하죠. 갑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대상 물건에 따른 분류는 감정평가 구축에서는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행하여야 한다가 원칙이죠. 규정하면서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일괄평가합니다. 감정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이죠. 하지만 두 개 이상 나옵니다. 두 개 이상 나오면 일괄이에요.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과 상호 간의 용도상의 불가관계가 있는 경우는 일괄평가한다. 주택의 거래를 위해서, 특히 복합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앞쪽에서 이제 복합부동산을 잠깐 얘기했지만,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된 상태예요. 그럼 토지만 거래되는 게 아니라 건물을 같이 보니까 일괄해서 간다. 그래서 복합부동산은 일괄합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괄해서 가죠. 그래서 보고요. 가액을 선정한다. 구분이라는 건 한 개의 물건이죠. 한 개의 물건이 가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나오면 구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평가 시에는 부분의 가치를 구한 뒤 이를 합산해서 전체 가치를 구하고요. 부분은 어떻게 돼요? 전체에서 일부분이죠. 그래서 전체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체로 있는 물건의 일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일부. 그래서 이거는 한 개가 있으면 2분의 1로 나눠서 부분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평가하지 아니함은 원칙인데,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수한 목적 또는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는 전체 일부만을 평가할 수 있다. 보상평가를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좀 쉬었다 가죠.